네, 안녕하십니까. 홍사원입니다. 주말에는 경제와 정의를 따따블로 잡는 홍사원의 경제쇼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누구는 가장 정의로운 화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누구는 실체가 없는 그냥 사기다 이거. 이 비트코인을 보는 두 가지 시선입니다. 요즘 하루 사이에도 몇백만 원씩 오르내리는 이 변동성의 끝판왕 비트코인을 보면서 이거 들어가야 하는 건가 지금이라도, 뭐 일론 머스크도 샀다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뭐 하지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서 투자 망설이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이 비트코인이라 불리는 이 암호화폐가 대체 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조인디의 고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홍사원의 경제쇼 플러스에 없어서는 안 될 진짜 보물 같은 분이죠. 보물 맞습니다. 네. 복덩이 오윤혜 씨, 안녕하세요. 네,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 비트코인. 오늘 너무 궁금해요. 나 일단 진짜 궁금한 거 먼저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볼게요. 네, 물어보세요. 지금 막 5천만 원, 6천만 원 막 하잖아요. 아우, 네, 난리도 아니죠. 네. 누구 지금 2억 간다고 그러거든요. 뭐 가능성 있어요? 네, 참고로 이제 시티은행에서 지난해 11월에 보고서를 내놨는데 예. 31만 8천 달러 예. 올해 안에 라고 그게 전망을 했고요. 그럼 3억이 넘는다는 3억 거예요? 네, 한 3억 4천 정도? 네. 라고 이제 전망을 했고요. 간다는 건 아니고, 네. 그러면서 물론 이제 아직까지도 뭐 가치가 영원히 될 거다. 언제 영원히 돼도 뭐 이상할 게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좀 트렌드가 그 글로벌 이른바 이제 좀 전통 금융기관에서 보고서를 내놨는데, 네. 이 보고서들 중에서 이제 뭐 각자 분석하는 틀이 다릅니다. 뭐에 비춰보면 얼마로 갈 거다 이렇게 하는데, 네. 대충 한 시티은행이 31만 8천 달러 불렀고요. 예. 그다음에 뭐 그 구겐하임 인베스트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도 약간 운용 자산 규모가 한 9조 10조쯤 되는 곳인데, 거기도 한 뭐 40만 달러가 적정 가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곳도 있고, 아크 인베스트라고 최근에 이제 가장 뜨는 운용사가 있어요. 네. 그 운용사도 뭐 여러 가지 가정을 달긴 했는데, 그 뭐 가정에 따르자면 네. 뭐 10만 달러도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각자 많이 내놓고 있어요. 이거 너무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만약에 5천만 원이잖아요. 네네. 그럼 내가 100만 원어치만 살 수도 있나요? 그게 좋아요. 이게 그래서 그게 되나요? 그게 이제 그 주식은 물론 이게 뭐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뭐 핀테크 업체들이 서비스를 내놔서 네. 한 주만 사는 게 아니라 뭐 1달러 뭐 10달러어치도 살 수 있다 뭐 이런 서비스를 내놨어요. 네. 근데 그게 진짜 내가 10달러어치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서 10달러어치 사겠다는 사람들 뭐 10명을 모아서 이제 애플 주식을 사는 이런 식인 거예요. 네. 근데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그냥 내가 10,000원 있으면 10,000원어치만 살 수 있습니다. 어? 진짜요? 그러면 0.000 뭐 몇 비트 사는 거겠죠. 한 비트가 5천만 원이라고 했을 네, 때는 맞습니다. 0.000. 그래서 이제 거래소마다 최소 구매 단위라는 게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국내 거래소 가운데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1,000원 이상이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 1,000원이요? 네, 그 1,000원, 뭐 2,000원, 3,000원 이렇게 그냥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이렇게 토큰화 시켰다고 보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토큰화라기보다는 그냥 그거를 이제 단위가 그렇게 네. 그냥 쪼개서서 살 수 있게끔 된 거예요. 이게 우와. 주식이나 네. 돈처럼, 이게 돈이라고 하면 액면가가 10,000원짜리가 있으면 그 10,000원짜리 가치로 그냥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어차피 디지털이기 때문에 그냥 원하는 만큼만 그냥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와. 먼저 말씀하세요. 아니요, 한 10,000원어치 좀 사봐야겠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가 계속 이제 비트코인 제가 이쪽 암호화폐 쪽을 취재를 하니까 네.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뭐 사야 돼? 이러면은 그냥 비트코인 하세요라고 얘기해요. 참고로 이제 암호화폐가 거래소라고 하는 곳에, 이게 암호화폐라고 하는 게 서로 간에 뭔가 거래가 돼야지 가격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내가 이거는 가치가 있어라고 100만 원짜리 돌을 들고 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내가 100만 원짜리 가치가 있는 돌이야라고 해서 아무도 그 돌을 100만 원이라고 인정 안 해주잖아요. 네. 누군가 그걸 100만 원이라고 인정을 해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거래가 일어나는 그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만 8,000개가 넘습니다. 진짜 많아요. 뭐 이더리움 뭐 이런 거.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와. 진짜 많죠. 진짜 많은데, 네. 그래서 뭐 사야 되라고 물어보면 제가 그래요. 그냥 뭐 이거저거 신경 쓰기 싫으면 비트코인 사세요라고 하면 그 다음에 돌아오는 답이 항상 그래요. 뭐야?
그렇게 비싼데 어떻게 그러니까 사? 6천만 원 있어야지 사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만 원 아니구나. 있으면 만 원 살 수도 있고. 어.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비트코인 사라고 해가지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실제 거래소에서 계좌 만들고 이제 자기 계정 만든 다음에 들어가서 보면은 비트코인 5천만 원이니까 너무 비싸잖아요. 네. 뭐 2천만 원일 때도 그랬어요. 2천만 원 이거 너무 비싼데? 그리고 보면은 그 수천 개 되는 코인 가운데 그냥 개당 가격이 100원, 200원, 뭐 10원짜리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한 코인이 네, 비트코인은 5천만 원인데 네네. 다른 코인은 100원짜리도 아직 있군요. 뭐 굉장히 많아요. 근데 0.1원짜리 뭐 이런 것도 많습니다. 네, 그만큼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보는 분들이 야 비트코인 이렇게 비싼데 이거는 200원밖에 안 하네? 예. 라고 해서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위험하겠네요. 맞아요. 갑자기 막 0.1원 될 수도 있고. 맞아요. 좀 안전하다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은 뭐라 그래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거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죠. 게다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이제 개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테슬라도 샀고 그리고 무슨 기관들도 사고 운용사라고 하는 것도 사고 이러다 보니까 이 자산의 이른바 이제 클래스가 다릅니다. 이건 우리 개인들끼리 복작복작 하는 거라고 하면 다른 알트코인들은 네. 비트코인은 이미 기관 투자자의 영역으로 지금 넘어온 상황이에요. 저 또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갑자기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 주식을 사면 삼성의 주인이 있잖아요. 네. 그럼 비트코인은 결국 누구 거예요? 그게 굉장히 비트코인 비트코인의 매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게 공정한 화폐냐 막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일단 이름을 처음에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지금은 사라져서 누군지도 몰라요. 그 사람 실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사토시 일본 나카모토가 사람은 맞고 아니요, 그것도 몰라요. 이름은 일본 이름인데. 그러니까 일본 이름인데 예.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개인이냐 아니면 어떤 개발자 집단이냐 그리고 현재 살아 있느냐 국적이 어디냐 네. 몰라요. 어쨌든 누군가 개발한 사람은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이거. 누군가가. 근데 이게 사람인지 아니면 한 10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한 그룹인지. 건지 이것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추정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뭐 알 길이 없고요. 아니, 뭐 신비주의도 아니고 그걸 왜 밝히질 안 하지? 이거 그러니까. 내가 개발한 거야라고.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의 더 매력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개발했다라고 하면 개발 주체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에 따라서 이 뭐랄까 비트코인의 그 암호화폐 운명이 결정이 되는 그런 경향을 빚을 수 있어요. 네. 게다가 예를 들어서 규제 이슈가 나왔을 때 만약에 미국의 CIA가 이걸 규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잡으면 되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이거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 이른바 이제 그런 개발자 집단들이 이렇게 뭔가 자유주의 그리고 규제를 싫어하는 무정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개발자들이 좀 성향이 맞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예 만든 사람이 사라져가지고 규제를 하려고 해도 예를 들면 우리가 삼성전자를 규제하고 싶다 그러면 본사에 쳐들어가서 CEO를 어떻게 잡으면 되잖아요. 네. 책임을 지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규제하고 싶어도 어떻게 규제할 길이 없어요. 뭐 누굴 잡아들일 수도 없고 이걸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게 비트코인이 보관된 걸 다 뭐 수거를 할 수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 11월에 백서를 만들고서 내가 이러이러한 비트코인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백서라고 하는 게 뭔가 이렇게 발행 계획서 같은 거예요. 네. 그걸 만든 다음에 2009년 1월에 첫 번째로 이제 코인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그 누가 만들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규제에서 자유롭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그 암호화폐가 그 기본 정신으로 삼고 있는 게 지금은 일단 조금 약간 뭐랄까 좀 변질되긴 했지만 달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기본 정신을 담고 있는 게 바로 그 디센트럴라이제이션 탈중앙화거든요. 그러니까 중앙화된 주체가 없다라는 건데 네. 이거에 가장 이 블록체인의 정신, 암호화폐 정신에 가장 부합한 화폐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2위 암호화폐가 이더리움이라고 했는데 이더리움만 해도 이걸 만든 개발사가 있어요. 이걸 만든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탈중앙화를 많이 했다라고 해도 비트코인과 비교하면 아무래도 개발사나 개발자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그 아까 사토시 네네네. 그 사람 그 개발한 그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디 방구석에 혼자서 지금 키득키득 웃고 있을 것도 같아. 그런데 처음에 이게 어쨌든 비트코인이라는 게 나오면서 전 세계인이 다 사용할 수 있다. 맞아요. 그리고 달러를 위협할 수 있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정말
화폐라는 게 신용을 부여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달러가 돌아다닐 수 있는 거는 미국이란 국가가 신용을 부여한 거잖아. 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비트코인이 이거 화폐하고 이거 믿을 수 있어. 부여하면은 그게 이른바 새로운 기축통화가 네,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미국이 절대 용납 못하는 게 그 달러를 위협하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렇죠. 이라크전이 왜 일어났겠어? 이라크전이 사담 후세인이 뭐 대량 살상 무기 갖고 있다고 해서 미국이 쳐들어간 거잖아요. 그거 아니거든. 석유 결제를 달러가 아니고 유로로 바꾸겠다고 해서 그랬어요. 미국이 들어간 거거든. 미국은 절대로 달러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군사력으로 하는데 비트코인 이거 개발자가 만약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개발자야 했으면은 그렇겠네요. 쟤 잡아. 달러를 위협하는 세력이네. 그럴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럼 미국도 그럼 손을 쓰지 못하고 있겠네요? 뭐 누군지 지금으로서는 모르니까. 손쓸 방법이 없는 거고요. 네. 지금 현재 뭐 규제 이슈 나왔을 때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이른바 거래를 금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조금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거래를 금지하는데 거래가 금지가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미국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뭔가 패권 국가를 군림할 수 있는 게 물론 뒤에 이제 군사력이 있지만 어쨌든 금융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기축통화인 달러를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제를 다 미국이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달러로 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우리가 글로벌 결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윤혜님한테 카카오톡으로 10,000원을 보내면 네. 제가 그냥 카카오톡으로 10,000원 보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느낌적으로는 제가 직접 만나서 10,000원짜리 지폐를 윤혜님한테 전달하는 거나 카카오톡으로 10,000원을 보내는 거나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죠. 똑같죠. 네. 근데 정확히 이제 뒷단에서 보면 제가 윤혜님한테 직접 직접 10,000원을 주면 제가 그야말로 실물이 가는 건데 10,000원을 보내는 건 그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건 뒤에 카카오톡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네. 그 결제를 책임지는 은행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은행과 은행 간의 결제를 이어지는 금융결제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예. 그곳을 통해서 다 이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신용화폐, 법정화폐, 달러나 원화나 이게 다 돈이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송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송금이 제가 직접 윤혜님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가운데에 믿을 수 있는 제3자 은행이 끼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저는 이제 주거래은행 국민은행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한은행이에요, 윤혜님이. 그럼 제가 국민은행에서 10,000원을 신한은행 그 윤혜님 계좌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제 국민은행 계좌에서 중간에 금융결제원하고 끼고 난 다음에 다시 윤혜님 계좌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제가 만나서 실물을 주는 것처럼 제 돈이 직접 윤혜님한테 가는 겁니다. 흔적이 안 남는 거네요. 흔적이 안 남는 게 아니라요. 네. 그냥 그야말로 돈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너무 우리는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 시스템이 잘 발달돼 있고 네. 너무 쓰기가 편해가지고 별로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데 네.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은행에다 예금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만약에 10,000원을 예금했으면 단위가 좀 작으니까 짜치니까 좀 크게 하겠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네, 거예요. 5천만 원. 5천만 원을 예금을 1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그러시죠? 1억을 예금을 했습니다. 1억 예금했어요. 1억을. 그럼 제가 제 돈은 국민은행에 1억이 들어갔는데 1억을 넣은 그 1억은 제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국민은행 거예요. 저는 뭘 갖고 있냐? 1억 원을 인출할 수 있는 인출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증서를 갖게 되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은행이 망하잖아요. 네. 그럼 내 예금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만약에 진짜 내 돈이다라고 하면 네. 은행이 망해도 내 1억 원은 그냥 다 보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는 일이 IMF 때 벌어진 거잖아요. 예. 아. 그래서 IMF를 거치면서 예금보험공사라는 게 나오면서 5천만 원까지 네. 예금자 아. 보호를 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 이후에는 안 되는군요. 그 5천만 원 넘어서면 이상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닌 거죠. 아. 만약에 은행이 그 이제 여러 가지 뭐 부채랑 이런 거 다 탕감하고 났더니 고객들한테 돌려줘야 될 자산은 뭐 100만 원인데 100억인데 네. 지금 다 제하고 남은 거는 80억. 그럼 남아 있는 사람들까지 그냥 이렇게 나눠 갖는 거예요. 손실을 감안하고. 이렇게 해서 중간에서 은행이 뭔가 끼고서 하는데 그게 아니라 비트코인은 그야말로 내가 직접 윤혜님한테 돈을 보내는 거고 이 돈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온전한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 이게 되게 네.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되게 이상한 개념이에요. 지금에 비트코인이 와서는. 망할 수도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망하는 건 비트코인의 네트워크가 해킹을 당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2011년 이어져 오면서 지금까지 해킹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안전성은 때문에, 입증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인정을 받는 겁니다. 해킹을 시도한 사람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많죠. 근데 그걸 못하는 거구나.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약간 의아해하실 분들이 아니 뭐 이렇게 뭐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게 해킹 사고던데 해킹을 예. 안 당했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라는 거면 이른바 이제 해킹이라고 하는 게 위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 이제 비트코인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디지털 화폐잖아요. 네. 예. 그 범위를 보자면 디지털 화폐가 제일 범위가 크고요. 그 안에 이제 암호화폐가 있다라고 예.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디지털 화폐, 디지털로 됐을 때 화폐가 디지털 됐을 때 가장 문제가 뭐냐고 하면 해킹이지. 복제. 그러니까 복제죠. 이게 해킹이 복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유나님한테 디지털로 10,000원을 보냈어요. 네. 근데 보낸 척하고 나는 10,000원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아, 네. 보낸 척하고 그러면은 유나님도 10,000원, 나도 10,000원, 네. 갑자기 20,000원이 생긴 거잖아요. 복제로 해서.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 네. 디지털 화폐가. 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받고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은행이 이걸 가지고 이제 정산을 네. 하고 뭐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그 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죠, 그게? 그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했기 때문이다라고 예.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 그래서 그 돈에 대한 온전한 인출권이 다 그 개인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비트코인 얘기할 때 그 이른바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프라이빗 키를 뭐 아니면 비밀번호를 잃어버려서 못 찾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게 뭐냐면 돈을 은행에 예금을 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은행에 대한 예금 인출권을 갖는다고 했죠. 예. 그래서 제가 인출하러 갔을 때 만약에 비밀번호 잃어버렸으면 은행한테 비밀번호 알려줘. 네. 초기화를 해줘라고 하면 돼요. 네, 신분증 보여주고. 왜냐하면 그 돈 자체는 지금 은행에 있는 거니까. 네. 근데 비트코인은 돈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이 다 나한테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 내가 비밀번호를 관리를 못하거나 내가 만약에 비밀번호를 까먹으면 그냥 그건 없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못 찾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한 1,900만 개 정도가 채굴이 됐고 앞으로 채굴될 게 한 2,100만 개거든요. 한정이 돼 있어요? 네, 한정이 돼 있어요. 무한정 채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오르는 거예요. 물건의 가격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원리가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네. 뭐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가정이 없어도 공급이 줄면 당연히 가격은 오르게 돼 있겠죠. 네. 근데 아까 제가 어쨌든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유실된 비밀번호를 까먹었거나 아니면은 뭔가 어디에 뒀는지 모른다거나 기억이 안 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없어진 게 한 200만 개 정도? 200만 개, 300만 개 정도 된다. 그럼 지금 한 개 5천만 원인데 200만 개면 얼마야? 계산이 안 되네. 실제로 대단한... 최근에 어떤 뉴욕에서 한 사람이 이제 개발자인데 비번을 까먹은 거예요. 비밀번호 프라이빗 키라고 부르는데 이걸 까먹어가지고 한 2천억 이게 이제 프라이빗 키를 이제 시도를 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들고 있는 그 지갑이 10번 시도를 하면 아예 그냥 잠겨버리는 거예요. 8번인가까지 시도하고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결해 주는 사람한테 돈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걸 지금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한 2천억 정도를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 이게 좀 비트코인이 그 비밀번호 이런 키, 프라이빗 키 이 개념이 지금 궁금한데 뭐 아까 업비트라는 거래소에 가서 제가 비트코인을 100만 원어치를 샀어요. 네네. 그러면 프라이빗 키가 뭐 입력을 해야지 뭐 거래가 가능한 뭐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 요거는 거래소에다가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을 둔다라고 하면 그거는 일종의 거래소가 은행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프라이빗 키를 활용해서 돈에 대한 온전한 주권을 갖겠다라고 하는 건 내가 내 지갑을 생성을 하면 됩니다. 아, 또 어려워지네. 그 지갑 전에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까먹기 전에 어렵다, 진짜. 2,100만 개만 이제 그 네네. 생성되게끔 그 사토시가 이걸 프로그램을 해놨다고 했잖아요. 네. 일단 왜 그렇게 2,100만 개로 수량을 했는지 그 이유 한 가지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 어쨌든 그 투자나 자산으로 애초에 만든 게 아니고 화폐를 목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결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내가 어디 커피 한 잔 사 먹으면 커피 값으로다가 낼 수 있게끔 한 건데 2,100만 개만 있으면은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인데 80억 중에서 2,100만 명만 지금 이 코인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개씩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쪼개서 거래할 수 있다. 쪼개서 무한정으로. 그럼 2,100만 개를 수량을 굳이 한정할 필요도 없었던 거네요. 그러면은 무한정으로 이렇게 쪼갤 수 있다면은. 아니, 네, 뭐 그 쪼개가지고 뭐 몇 배로 늘릴 수는 있죠. 늘릴 수는 있는데 일단은 그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2,100만 개를 만든 이유나 아니면 이게 화폐냐 자산이냐 이거 두 가지를 다 묶어서
이 처음에 비트코인이 만들어질 때 상황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궁금해요. 그 백서도 어디에 올렸고, 네. 근데 이거 개발했다. 근데 그거 사람들이 왜 그 말을 신뢰하고 도대체 어떻게 상황이 궁금합니다. 네. 이게 처음에 이제 그 백서가 그 2008년 11월에 1일에 이제 딱 공개가 되거든요. 어디요? 그게 그 뭐 네이버 카페 이름. 아니요, bitcoin.org라는 이제 사이트에다 올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개발. 이게 이제 그 개발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보면은 사이퍼펑크의 일원이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사이퍼펑크가 뭔데요? 사이퍼펑크가 뭐냐면 그쪽에 캘리포니아의 베이 에어리아라는 곳이 있대요. 네. 그 이제 캘리포니아 베이 에어리아 쪽에서 있는 그 이른바 무정부주의 개발자들, 정부의 간섭을 싫어하고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발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부류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게 처음에 나왔던 그 배경이 뭐냐고 하면 처음에 사이퍼펑크들이 가졌던 그 의문이 그거였어요. 야, 그때 한창 이제 그 군사 목적으로 쓰이던 인터넷이 이제 일반에 막 보급되기 시작했거든요. 이럴 때 이 사이퍼펑크들이 가졌던 의문이 그거예요. 아까 프라이버시, 주권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정보는 어떻게 이렇게 주권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정보는 내가 관리할 수 있고 정보요? 내가 비밀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정보는 근데 이메일이라는 게 나오면서 실시간으로 전송이 됩니다. 네. 내가 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고 싶어도 당시엔 이메일이었지만 지금 뭐 카톡도 되고 굉장히 실시간으로 정보가 오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고민을 했어요. 가치는 왜 실시간 전송이 안 될까? 가치. 그러니까 돈이죠, 쉽게 말하면 돈. 가치. 정보는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는데 가치는 왜 실시간 전송이 되지 않을까? 가치에 대한 소유권은 사실 은행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보장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가치는 왜 실시간으로 전송이 안 되고 이 소유권이 이 가치가 있다는 걸 왜 중간에 꼭 누군가가 끼어서 입증을 해야 되나? 이걸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비트코인인데요. 네. 가치가 왜 실시간으로 전송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중간에 누군가가 끼어 있어야 되는, 이거 믿을 수 있는 제3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유가 뭐냐고 하면 디지털이잖아요. 정보는 이제 디지털이 됐을 때 상관이 없는데 가치가 디지털이 됐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복제의 위험이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걸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문제를 해결한 게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이건 이제 블록체인 기술 활용해서 복제가 불가능하게끔 해서 만든 거예요. 그게 나온 그 시점이 바로 2018년 11월이라는 게 중요한데 18년이요? 2008년 죄송합니다. 2008년 11월. 2008년 9월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네,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자신 있게 있었잖아요. 말씀하세요. 맞췄잖아요, 정답.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 네, 글로벌 금융위기. 네. 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니까 당시에 그 이제 연준이라고 하는 이제 페드가 한 일이 뭐냐고 하면 일단 지금 와서 보면 그때 돈 찍은 건 찍은 것도 아닌데 그렇지. 돈을 찍어서 풀었지. 돈을 풀어가지고 일단 살리자 위기를 이제 극복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화폐의 타락이라고 하는데 돈을 찍으면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자산가들만 좋은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죠. 자산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네요. 내가 일해서 받는 노동소득이라고 하면 월급은 그냥 일정해요. 돈이 일정하니까 액면가가. 근데 돈의 가치가 실제로 내가 월급 받아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비싸지는 격이 되니까 돈의 타락, 화폐의 타락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연준이 잘못해서 뭔가 정책을 잘못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토시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화폐 가치 타락이 일어나지 않게끔 무한정 니들 마음대로 돈을 찍지 못하게끔 2,100만 개를 2140년까지 2140년. 40년까지 이 프로그램을 해놨습니다. 이게 발행이 되도록. 네. 아예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 짜서 이렇게 만들겠다. 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은 백서의 이름이 뭐냐면 peer-to-peer electronic cash예요. 개인 간에 거래할 수 있는 전자화폐라는 이름으로 비트코인을 내놨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사토시가 꿈꿨던 건 처음에 했을 때는 이거는 비트코인은 화폐고 국경이 없으며 그다음에 그 정치적 논리에 따라서 돈을 마음대로 찍어서 화폐 가치가 타락되지 않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화폐가 발행되게끔 결정되도록 만든 돈을 만들겠다라는 목적으로 내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00만 개로 딱 발행량을 제한을 한 거고요. 네. 그러면 처음에 마음대로 무한정으로 그러니까 그 네. 달러 찍듯이 찍지 마라. 네, 맞습니다. 아예 그냥 딱 못 박아놓은 네, 거고. 못 박아놓은 거죠. 네. 근데 처음에 만들 때는 백서에는 굉장히 제가- 정의롭네. 네, 일렉트로닉 캐시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로 와서는 사실 이 캐시, 화폐의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화폐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뭘 사는 거. 그렇죠. 물물 교환의 수단이 되는 거죠. 네. 뭘 사는 거. 네. 이게 사실 우리가 즉각적으로 딱 받아들일 때 화폐의 기능이라고 하면 뭘 살 때 쓰는 네. 거예요. 물물 교환의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 밖에도 뭐 가치의 척도니 가치 저장의 수단이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처음에 만들 때 사토시가 생각했던 건 물물 교환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물물 교환의 수단이 되려고 하면 가치가 변동되면 갑자기 지금 만약에 1 비트코인이 5천만 원인데 네. 5분 뒤에 봤더니 4천만 원이 됐어. 이러면 이거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 처음에 주문할 때는 예를 들어서 커피값이 500원이었는데 비트코인 결제하려고 보니까 가치가 변해가지고 막상 커피를 받았을 때는 이게 뭐 400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다 그러네요. 보니까 못 쓰는 거잖아요. 네, 게다가 말씀드린 대로 2,100만 개까지 안 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짜잘한 결제들을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글로벌 금융기관이나 약간 시장의 주류의 논점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네.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라 처음에 만들 때처럼 일렉트로닉 캐시가 아니라 디지털 자산. 골드다. 라고 골드? 이제 약간 프레임이 바뀌었어요. 사토시가 바꾼 건 아니잖아요. 사토시가 바뀐 게 아니라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그렇게 이제 골드로. 흘러간 겁니다. 투자할 자산이다. 맞습니다. 자산이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름을 만들 때는 비트코인, 코인이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저는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오해들이 생긴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자꾸 화폐라고 생각하니까 가치가 자꾸 변동하고 결제가 이게 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게 블록 이게 생성 그 시간이 결제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질까지 10분이라는 시간이 약간 걸리거든요. 즉각 결제해야 되는데 즉각 결제도 안 돼. 이게 어떻게 돈으로 쓰겠어?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는 논리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화폐가 아니라 디지털 금이야. 2,100만 개로 공급량이 제한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비트코인의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금과 비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네네. 그 처음에는 네.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는 미국의 그 정부도 그렇고 네네. 뭐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거는 사기다. 네. 맞아. 그 범죄에서만 쓰는 네. 거지. 이거 어떻게 제도권 내에 이게 들어올 수가 있느냐. 맞아요. 왜냐 화폐로 이용될까봐 네. 그랬는데 요즘 보면은 미국의 정부도 이걸 갖다가 불법이라고 말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불법이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는 게 유통되고 있어요. 실제로. 처벌을 할 수도 네. 없고. 아니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음. 좀 웃긴다고 표현을 해야 된다거나 월가에서도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시티뱅크에서도 최근 흐름이죠. 시티뱅크에서도 이걸 앞으로 30만 달러까지 간다는 네, 거잖아요. 이거는 네. 비트코인은 달러를 위협할 수 있는 화폐로서는 이제 틀렸어. 맞아요. 네. 이걸 확신하니까 이걸 네. 인정하는 거 아닌가? 네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달러- 지금 어. 그 이른바 화폐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고 시장에서 그걸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 대상으로 인식하잖아요. 이걸 아니 그래서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게 사토시가 처음 만들 때는 나는 아니었어요. 분명히 화폐로서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이거 화폐야라고 신용을 부여해줘서 화폐로 만들려고 했는데 네. 화폐로 그럼 사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까? 그럼 이거? 전혀 태생적으로? 없다기보다는 사실 그 화폐로 사용될 가능성이 그 아까 화폐의 그 목적주 뭐라고 해야 되나? 화폐 화폐. 기능 중에 네. 하나가 가치 저장의 수단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가치 저장의 수단의 역할을 과거에는 이제 신용화폐들이 했는데 돈을 너무 많이 찍다 보니까 네. 가치 저장의 수단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화폐의 기능 중에 가치 저장의 수단이 부각된 게 디지털 금으로서 비트코인이 네. 이제 그 약간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요. 음. 가장 화폐하면 떠올리는 그 물물 교환의 수단, 요 입장에서는 아니면 이제 가치의 전송 이거 측면에서는 사실 그 우리가 커피 마시러 갈 때
그 약간 금괴 들고 가가지고 5조 원치 결제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액 결제를 할 때는 사실 비트코인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를 들면 한 1조 정도 되는 가치를 이제 옮기려고 해요. 네. 이 송금을 하려고 해요, 쉽게 말해서. 네. 그러면 중간에 분명히 은행이 낍니다. 네. 근데 은행이 껴가지고 이게 송금하는데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먹을 거예요. 네. 뭐 0.5%만 먹어도 그게 얼마예요. 네. 근데 비트코인을 활용을 해서 1조를 송금을 해도 수수료로는 몇만 원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는데 네. 사실 그 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할 때도 며칠이 걸려요. 그게 이제 스위프트라는 국제 결제망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권 같은 경우에는 한 이틀 뭐 정도 걸리고 저쪽 어디 시골에 있는 중국 시골 은행까지 도달하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비트코인은 앞서 말씀드렸죠. 10분 정도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아, 막 저기 나라 끝에 네, 있는 맞아요. 사람하고도. 그렇기 때문에 큰 거래를 큰 규모의 돈을 글로벌하게 송금할 때는 오히려 비트코인이 더 유리하다라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치가 10분이라고 하면 뭐 아무리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지만 10분 정도의 가치가 변동되는 게 은행이 먹는 수수료를 커버하고도 남는다는 거죠. 근데 거래소에서도 수수료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지금 비트코인을 네, 거래하는 거래하면 수수료가 그거 나옵니다. 은행이랑 거래소랑 같은 기능을 아, 할 그 수도 있잖아요. 은행은 그 거래소는 매매 수수료를 받는 거고요. 네. 은행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수료는 송금 수수료.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돈 보낼 때 최근에는 좀 많이 낮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100만 원 보내도 거의 뭐 10,000원 돈 내잖아요. 막. 그래요? 몰라요. 안 보내봐가지고. 글로벌 송금 수수료는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가 국내에서는 사실 다 무료로 해줘가지고 송금 수수료 안 내잖아요. 근데 글로벌로 송금할 때 게다가 저기 어디 시골로 할 때는 이게 한 번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첫 직장이 은행이었거든요. 네, 그 은행에 있을 때 정말 이 송금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았는데 제가 있었던 은행 지점에서 주로 저한테 와서 송금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었냐면 거기 굉장히 많은 식당가가 있었어요. 식당에서 네. 일하는 분들이 조선족 분들이셨거든요. 네. 그분들이 와가지고 자기 이제 고향으로 돈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게 100만 원이 넘어가면 1,000달러가 넘어가면 이게 뭔가 저쪽에 보고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한국은행에 보고가 되게 돼 있어가지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불법 체류니 뭔지 약간 좀 걸리기 때문에 항상 한 100만 원이 안 되는 돈을 보냅니다. 쪽에서 한 90만 원을 보내요. 그러면 이분이 시골이에요, 굉장히. 그러면 수수료를 거의 한 15만 원, 20만 원을 뗍니다. 왜냐하면 그게 비싸구나.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은행에 근무하고 있을 때 상대하는 은행이 중국 공상은행이다. 그럼 공상은행이 그 지방은행하고 거래를 해요. 그럼 또 그 지방은행이 또 지방은행하고 해요. 한 3단계 거치면 수수료가 전체 보내는 원금의 한 20%가 까이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그 투자 자산으로 네, 자산으로. 지금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에서 막 달러 찍어내고 그러니까 인플레 우려가 있으면 네, 원래 맞아요. 해지용으로다가 위험 회피용으로 금을 전통적으로 투자하게 돼 있는데 금값이 막 내려가고 비트코인에 비트코인, 다 네, 넘어간 거 맞아요. 아니야? 그런 네.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누구는 30만 달러 3억 간다고 하지만은 3,000원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게 예측하는 당연히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있죠. 루비니 교수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뉴욕, 분입니다. 예. 뉴욕대 아.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견했다라고 해서 닥터 둠이라는 말로 불리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세요. 왜냐하면 가치가 없으니까. 예.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이 가치가 어딨냐라고 보면은 그 가치라고 하는 건 사실 믿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믿는다. 이게 우리가 금이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건요. 야, 근데 금하고 비유하면 항상 그 나오는 반문이 그거예요. 금은 쓸 때가 있지. 맞아, 금은 쓸 때가 그치. 있잖아요. 금리빨도 하고. 맞아. 만질 수도 어. 있고. 어. 네. 그런데 금 가격이 지금 온스당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1,700달러라고 보면 예. 온스당 1,700달러의 금 가격을 구성하는 것 중에 실용적인 목적, 진짜 실물적인 쓰임새로 쓰이는 게 한 30%라면 나머지 70%는 다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가치가 부여된 거예요. 예. 금값이 지금이야 온스당 1,700달러지만 과거에는 몇백 달러, 몇십 달러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이 금 가격이 언제 두 번 튀었냐라고 하면은 그 금 본위제에서 닉슨 쇼크라고 해가지고 닉슨이 갑자기 이제 베트남 전쟁 때문에 금을 이제 없애버렸을 때. 금을 예. 이제 원래는 이제 달러를 갖고 오면 금으로 바꿔줬거든요. 네. 옛날에는. 네. 근데 이제 자꾸 달러를 찍어내다 보니까 바꿔줄 금이 없는 거예요, 금고에.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선언을 한 거죠. 이제는 우리 금으로 못 바꿔주겠다. 보통 나라였으면 나라가 망했습니다. 근데 미국이니까 힘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앞으로 달러는 금으로 보장이 안 돼도 달러는 가치가 있는 거야. 우리 미국을 믿어라고 해가지고 이게 글로벌 기축통화가 된 거거든요. 네. 이때 한번 올랐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금 1온스당 35달러에 고정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35달러 들고 가면 온스를 바꿔주니까. 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갑자기 금값이 튀어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튄 게 언제냐면 2004년에 금 ETF가 나오면서입니다. 금이 아무리 투자 대상이라고 하지만 실물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ETF라고 하는 건 뭐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하는데 네. 모든 자산을 굉장히 거래하기 편하게 일종의 이제 주식처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 ETF가 나오면서 또 한 번 금 가격이 이렇게 한번 퀀텀 점프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네. 그런 것처럼 금이 가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실물 목적의 가치는 사실 금 가격을 구성하는 굉장히 일부에 불과한 거고요. 나머지는 투자 가치거든요. 네. 비트코인은 금 가운데서 투자 가치로만 완전히 특화된 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 가치로만. 투자 가치로만. 오히려 투자가 더 편하죠. 근데 아까 여기도 나왔지만 채굴을 해서 네네. 솔직히 채굴 어려워요. 이해하기도 솔직히 싫은데. 네, 맞아요. 굳이 이해할 필요 네. 없어요. 네. 근데 어쨌든 채굴을 해야 된다 네네네네. 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보니까 채굴은 그럼 컴퓨터 잘하는 사람은 채굴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구조라면은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뭐 형평성. 아니,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 뭔가 기계가 있던지 어떤 재능이 뭐가 있어야지 채굴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은 채굴은 개인 단위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요 중국에서 그 이른바 비트코인 채굴에 적합한 채굴기가 있어요. 근데 일반 컴퓨터를 돌려서 되는 게 아니고 컴퓨터. A식 채굴기라고 하는데 네. 그 채굴기를 한 수백 대 수천 대를 갖춰놓고 거기서 비트코인을 이제 채굴을 해야지만 네. 이른바 채산성이 나와요.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아까 말씀드린 그 채굴기를 구매해야죠. 전기료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은 요거를 팔아도 지금 그 전기료를 감당을 못하는 감당을 하는 가격이에요. 근데 한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네. 이거 감당을 못할 수준까지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네. 걱정이 되죠. 그러면 채굴자들이 떠납니다. 감당이 안 되니까. 네. 그러면 이게 채굴을 하는 걸 비유를 드는데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거다라고 하는데 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서 야 이거는 우리가 더 이상 감당이 안 된다. 이거 채굴기 돌려봐야 돈을 못 벌겠다라고 채굴자들이 판단하면 채굴자들이 떠납니다. 예. 네. 그러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게 더 쉬워져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더 조금만 자원을 들여도 비트코인이 나오게 된 거예요. 왜 더 쉬워지지? 그거 제가 그게 이해를 프로그램으로 못하겠는데. 된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채굴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더 어려워지고 맞아요. 네. 채굴하는 사람이 작아지면 더 쉬워지고 네네네. 그렇게 된다는 네, 거예요. 이게 난이도가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 사토시인가 그 사람은 천재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거 진짜 누군지 한번 만나보고 그럼 싶네. 그 전기가 되게 많이 들어가고. 네,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그럼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파는 거예요. 그게 자기 그걸로 수익. 예, 그게 업종이에요. 비트코인 채굴업. 이게 사업이에요, 사업. 그 사람들 사업이에요. 너무 신기하다. 그럼 지금 1,900만 개가 지금 다 나온 거예요? 1,800만 개 정도가 네? 지금. 그럼 한 2,300만 개 남은 거네요. 맞아요. 그러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경쟁이 엄청 치열하겠네요. 그래서 그냥 이 투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농담으로 이제는 아무나 비트코인을 살 수 없는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네.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기관 투자들이 이걸 사서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 네, 거예요. 맞아요. 기관 투자자들이 이걸 자산으로 투자할 자산으로 네, 인정을 맞습니다. 했다는 걸. 네. 나도 사봐야겠다. 근데 참 기본적으로 지금 그 고란 기자는 비트코인 갖고 계세요? 제가 이 얘기를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네. 참고로 저는 비트코인에 현재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투자자로서 약간 편향될 수 있다라는 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 몇 코인이나 갖고 계세요 혹시? 그거는 비밀이고요. 비밀이- 네, 비밀이고요. 그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상당히 쏠쏠하게 네. 그리고 짭짤하셨네. 짭짤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상장된 가상 암호화폐가 8,000개 정도 있댔잖아요. 네, 그러면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맞아요. 가상화폐라는 거는? 제가 찍어가지고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고랑코인 만들어서 지금 당장 나가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블록체인 뭐 그 네, 시스템 맞아요. 안전하게 해킹 안 당하게요? 네네 만들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네. 제가 만들어서 찍었다고 누가 이걸 사줄까요? 네. 사주는 사람 그럼 그걸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비트코인 그 암호화폐 하나 만들었어. 네네. 자 홍삼 코인 하나 만들었어. 그럼 이걸 갖다가 가치를 부여하는 건가? 가치를 어떻게 부여를 해? 이게 조금
그 이제 조금 마케팅. 더 세분해서 들어가 보면 그 우리가 흔히 다 코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정확히 말하면 코인하고 토큰이 있습니다. 예. 아, 네. 네, 네. 뭐가 다르죠? 코인은 자기 자체의 네트워크가 있는 거예요. 예. 토큰은 남의 네트워크를 빌려서 거기서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워진다. 제가 아까 8,000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8,000개 가운데 그 2위 암호화폐가 이더리움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더리움은 일종의 이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 해서 가치 저장의 수단이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기관들도 뭐 참여하고 인정을 했다면 이더리움은 목적 자체가 가치 저장의 수단이 아니에요. 여기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그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그 이더라고 하는 그거 수수료를 지불하면 그 플랫폼 위에서 내가 토큰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나는. 자, 그 네? 얘기는 어려우니까 거기까지만 합시다. 네, 네, 거기까지만. 이더리움도 암호화폐는 네, 맞아요. 맞는데 비트코인하고는 기능이 다르죠. 예, 그러니까 아. 지금 그 8,000개의 암호화폐가 각자의 다 목적이 있어요. 아, 나는 그래요? 나는 뭘 위해서 나왔어. 아. 나는 뭘 할 거야, 뭘 할 거야가 있는데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나는 플랫폼이하고 이더리움을 만든 사람과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 그분이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미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분은 러시아계 캐나다인입니다. 어머나. 네. 네. 아무튼 그 사람은 나는 월드 컴퓨터를 꿈꿔. 월드 컴퓨터? 예. 이게 뭐냐면 네. 컴퓨터가 지금은 현재는 뭔가 이렇게 뭐 하나의 단일 컴퓨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분산화된 컴퓨터로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를 뭔가 연결할 수 있는 체인을 만들겠다라는 이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플랫폼 그 위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게끔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금융 시스템을 자기가 왜 그것도 다 있고. 만들겠다라는 금융 거구나. 시스템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은행의 결제망 인프라를 깔겠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제가 근본적인 걸 하나 좀 네네. 제가 좀 이렇게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이쪽 저쪽 좀 주워 들었다 보니까 네. 블록체인이라는 게 어쨌든 블록을 연결한 게 네네네네. 블록체인이잖아요. 네네. 블록을 연결했다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블록체인. 블록이 네. 지금은 내가 예를 들어서 윤혜 씨한테 네. 자 10,000원을 내가 송금할게라는 거는 은행을 아까 말했듯이 그 은행을 통해서 하는 네. 거잖아요. 그런데 그 블록에다가 내 블록, 윤혜 씨 블록 여러 가지 블록에다가 네. 홍사원이 오윤혜한테 10,000원 송금했다라는 걸 양쪽에다 기록하는 거야. 그걸 갖다 또 그 블록을 내가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네. 고란 기자 블록에도 그게 다 기록이 돼. 네네네. 모든 사람들의 블록에 다 그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윤혜 씨한테 10,000원을 보냈는데 갑자기 내가 보내기 싫어졌어. 네. 그렇지만 보낸 거로 하고 내가 그냥 10,000원을 그냥 먹고 싶어. 그러면은 내 기록만 그야말로 이걸 바꾸면 바꾸면 되잖아. 나 윤혜한테 보냈어. 받지는 않았는데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고란 기자 블록에는 안 보낸 거로 남아 있어. 다른 사람 블록에도 안 보낸 거로 남아 있어. 그러니까 이걸 내가 10,000원을 내가 먹으려면은 다 다른 바꿔야 사람 돼요. 블록을 다 바꿔야 된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킹이 안 된다는 거거든. 이게 예를 들어 블록이 한 10개 정도면은 한 괜찮죠. 대여섯 명 정도 거만 야 내가 500원 줄 테니까 이거 좀 바꿉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10만 개, 100만 개의 네. 블록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다 바꿔? 네, 맞아요. 그래서 다 해킹이 안 연결됐다는 거구나 쉽게. 네, 맞아요. 해킹이 안 되고 위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게 원래 이 화폐로만 비트코인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면서요. 아니에요. 블록체인은 원래 그냥 기술이 있었고요. 요걸 활용해서 비트코인이 나온 겁니다. 이걸 갖다 사회 모든 분야에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블록체인이라는 게. 쉽게 어떤 게 있죠? 블록체인을 활용한. 예를 들면은 지금 IBM하고 세계 1위 해운사가 머스크라고 있거든요. 화물운송. 네, 화물운송화. 근데 해운사 있는데 이게 저도 그때 강의를 들었는데 2019년, 20년 기준으로 이제 IBM 분이 나와서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화물 운송할 때 그 원장이라는 걸 써주잖아요. 예. 그 무슨 그 표현이 있던데. 그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뭐 보낸다. 화물 운송 보내는 때 운송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가 거의 아직도 전 세계 물동량의 한 60%가 다 페이퍼워크래요. 그 서류로 일종의 다 이걸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그 블록체인은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 물류 원장을 블록체인 위에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누군가 아무나 이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변조도 조작을 불가능, 못하는 위조도 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류 시스템을 추적을 할 때 이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어디서 뭔가 변화가 생겼어요. 여기서 뭔가 입력을 뭔가 다르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지를 이제 파고들 때 이 블록만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여기가 문제의 시작이구나를 금방 알 수가 있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페이퍼워크로 되다 보니까 도대체 문제가 어디서 생긴 거야? 라고 하면서 이걸 다 들춰봐야 되는 거죠. 이걸 이제 그 해운사 1위가 IBM하고 같이 해서 트레이드 렌즈라는 그 시스템을 도입을 했거든요. 되게 신기한 게 해운사들의 물류 그런 그 원장 같은 거는 이 운송장 같은 거는 일종의 이제 영업 비밀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워낙 효율적이다 보니까 1위, 2위, 3위, 5위, 6위 해운사들이 다 가입한 거예요. 여기 그 시스템을 쓰겠다라고. 블록체인 이거 쓰겠다고. 이게 왜 효율적이니까.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체인 위에다가 기록을 하니까 나중에 혹시나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 다시 와서 찾아가서 문제 근원을 따지기 쉽다라고 했잖아요. 중국에서 월마트가 요걸 도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월마트요? 네, 월마트요. 네. 실제로 이제 식품에서 문제가 생겼나 이랬을 때 만약에 그게 기존의 방식대로였으면 한 달이 걸려도 어디서 도대체 문제가 생긴 건 찾지 못했을 텐데 일주일 만에 문제를 찾았대요. 이게 어디서 생긴 건지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물류 분야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뭔가 그야말로 위조 변조가 안 되는 분야 이런 분야에서 블록체인이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또 신기하다. 주워 들은 거는 네, 많이 주워 들으셨네요. 많이 주웠어. 네. 이게 그런 그 경제적인 분야뿐만이 아니고 네네. 정부의 행정 맞아요. 이런 부분도 대표적으로 투표. 네. 이런 부분이 네. 지금은 사실 아까 그 화폐를 찍어내는 것도 행정부의 그야말로 그 금융기관들이 이거 좀 돈을 좀 찍어낼 필요가 있겠네. 일부의 사람들이 결정해서 찍어내는 거잖아요. 네. 투표도 마찬가지고 정부의 어떤 일도 일부의 우리가 물론 투표를 통해서 뽑은 그 이 대표들이 그 정책을 결정하는 거지만은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거는 수많은 각자 개개인들이 국민 개개인들이 다 내가 참여해서 이 블록을 통해서 그러면은 누가 속일 수가 없지. 네네. 행정을 거짓을 말할 수가 없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든 생각은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진정한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리고 권한을 행사하는 진짜 민주주의가 이 블록체인이 열어줄 수가 있겠구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있겠구만. 네. 그래서 실제로 해외에서는 네. 그 이른바 이제 블록체인 정당들이 굉장히 뭐 활성화됐다기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위조 변조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모두가 다 자기 정보를 네.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 선거에 활용되게 좋은 게요. 선거에서 가장 무서운 게 이게 선거를 만약에 디지털로 했다라고 쳤을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뭐예요? 이거 들어가가지고 누군가 거지. 해커가 해가지고 아예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블록체인을 하면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선거를 디지털로 할 수 있게 돼요. 지금 선거를 사실 지금의 시스템으로 다 디지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휴일을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도장 일일이 찍어야 모여가지고 되잖아요. 도장 찍 그렇지. 이뤄야 되냐? 이게 다 디지털이면 나중에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선거권이 없는 사람한테까지 선거권을 주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그쵸. 거잖아요. 아이디 막 10개 네, 맞아요.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안 되는 건데 이거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그게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거에 활용하는 것도 있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그 민주주의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지금 국회 대의 민주제를 인용하는 이유가 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의사 결정 물어보기 힘들어요. 왜냐면 물리적으로 다 이제 모여 가지고 뭐 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뭐 이러고 있는데 이게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일종의 이제 뭐 그 정치보다는 이제 주주총회 비유하면 더 적합할 것 같은데 주주총회라는 걸 열어가지고 여러 가지 기업의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묻고 있잖아요. 근데 그 네. 주주총회라고 하는 게 열리기가 힘드니까 굉장히 날 잡아서 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기업이 발행한 어떤 이른바 이제 토큰이 있다라고 치면 그 안에다가 이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능인데 일종의 이제 계약 기능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이 토큰을 주주들이 나눠 가진 다음에 기업에서 뭔가 의사결정이 있어. 근데 이게 뭔가 이게 이제 사람을 불러모을 필요 없이 그 의사결정을 이 토큰 위에다가 이제 올립니다. 자, 오늘은 이런 투표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윤혜 씨를 선임을 할 겁니다. 라고 이제 올려요. 네. 그럼 이 토큰을 가진 사람들은 이 토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로 예를 들어서 그냥 버튼만 누르면 찬성 반대를 누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걸 다 모으고 뭐 이게 맞네 아니네 진위 진본을 확인할 필요가 없이 의사결정이 가능한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정치에도 활용될 수도 있고 기업에도 활용될 수도 있는데 이걸 이제 이 업계용어로는 거버넌스라고 하거든요. 이른바 이제 거버넌스의 민주화가 가능해지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기업 같은 경우에 기업 오너가 맞아요. 자기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분식회계나 이런 걸 해서 횡령하거나 이런 것도 불가능해지겠네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회계 정보를 블록체인에다 올렸다라고 하면 네.
그게 되는 거죠. 그 조작해서 올릴 수도 있는 맞아요. 거예요. 그게 블록체인에 문제예요. 올릴 그래서 때 이미. 블록체인에서 이 오라클 이슈라고 하는데 애초에 오라클 이슈? 오라클이라는 거 그 데이터베이스 회사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맞아요? 오라클이라고 하는 오라클? 게 그거보다는 약간 그 매트릭스에서 나온 그 오라클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죠? 매트릭스 영화 매트릭스가 너무 옛날 사람이구나. 어쨌든, 그렇다 치고 아무튼 그게 뭐냐면 블록체인에 일단 올라가면 위조 변조가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가 완전 무결하다 이렇게 다들 믿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처음에 올릴 초에 때 잘못된 데이터를 올리면 어떡하지? 그니까 라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무서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현실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네. 그게 해결이 돼요? 그게 예를 들면은 오라클을 올릴 때 이런 일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애초에 잘못된 정보를 올리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모든 일상생활 분야에서 블록체인이 쓰일 때 약간의 지금 현재 장애가 될 수 있는 게 그 말씀드린 오라클 이슈. 애초에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면 어떡하지? 라는 부분에 대한 이슈는 아직 남아 있어요. 이 블록체인 자체도 그 사카모토인가 누구지? 사토시 나카모토? 사토시 그분이 개발한 거예요? 아니 개발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기술이 원래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거 이제 활용해서 네네네. 암호화폐를 만든 거예요? 이게 블록체인하고 비트코인하고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뭐냐면 사실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을 구분할 때 프라이빗 블록체인, 퍼블릭 블록체인 이런 얘기를 아마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들었나요? 네. 예를 들면 아까 블록을 다 연결하고 여기다 거래 기록을 담고 이걸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블록을 연결하고 거래 기록을 담을 때 그 굉장히 많은 이른바 이제 컴퓨터 연산력이 필요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굴자들 이제 컴퓨터 이 체인을 유지를 시키려면 누군가가 이 체인이 잘 돌아가게끔 뭔가 컴퓨터를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블록체인이라는 게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아까 사람들이 꿈꿨던 게 그 뭔가 가치, 공정한 거 이런 걸 꿈꿨는데 이 체인을 계속 유지가 되게 하려면 누군가가 내 돈을 들여가지고 이걸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누가 지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이걸 돌리겠어요? 이 가치를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나온 게 비트코인이에요. 이 체인을 유지시키려고 체인을 유지시켜주는데 도움을 준 채굴자들한테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주는 거였어요. 천재네. 천재 맞네. 우와. 네. 그래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처음에 나왔던 거고 말씀드린 대로 이게 모든 그 지금 현재 그 암호화폐와 뭐 블록체인은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얘기가 나오는 게 블록체인은 다시 말하면 아까 그 이제 나눠 갖는다라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른바 개념적으로 보면 분산 원장이에요. 원장을 다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럼 이 분산 원장을 나눠 갖게 할 수 있게끔 누군가가 자원을 들여야 되는데 그 자원을 아무도 안 들이죠. 내 돈 들어가니까. 네. 근데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기업들이 내가 돈을 내고 내가 분산 원장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오늘 그래요? 비트코인 말이 길어졌습니다. 한번 더 나오셔야겠어 나중에. 시간 진짜 빨리 갔네. 오, 다음에 한번 저희 너무 우리 집중했어요, 저. 사토시 그 사람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한번. 누군지 네. 굉장히 궁금하네. 너무 자, 설명 오늘 잘해주셔가지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홍사원의 경제플러스 함께해주신 조인디 고란 기자 고맙고요. 오윤혜 씨 고맙습니다. 네, 주말에는 감사합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따따블로 잡는 홍타운의 경제쇼 플러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